네, 유동부채에서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그 유동성 장기부채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95페이지의 장기 차입금부터 이제 이 시간에 볼 텐데요. 자, 장기 차입금은 차입할 당시 상환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우리가 계정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차입할 때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이 5천만 원이다. 대변의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이렇게 부채를 증가시켰다가 결산할 때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결산 때는 이 장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신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것으로 분류를 다시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되고 대변의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지급이 된다. 그 흐름이 여기서 그대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우리 배웠었는데요. 그 임차 보증금에 상대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이고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새 들어 사는 회사는 임차 보증금이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말한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줘야 될 우리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받는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차변의 보통예금 5천만 원, 대변의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렇게 부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임차료 월세가 들어올 때는 여기서는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료요,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익 발생, 대변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고 그 돈이 보통예금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채 증가로 했던 임대보증금이 계약 만료 때 차변으로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그리고 자산이 감소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 만기 때 회계 처리가 된다. 자,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다. 비유동 부채다. 그래서 그 이제 회계 재무회계 개정 과목을 정리해 보지 않은 분들은 대개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보증금을 그냥 같게 쓰고 있죠. 그냥 일반 대화에서 뭐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그냥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실체는 같지만 회계를 처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분류해서 써야 돼요. 임대를 해주는 회사에서는 임대보증금이라고 표시하면서 이걸 부채로 표시해야 되고 임차를 들어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고 임차 보증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서 그걸 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에서는 분류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건 조금 복잡한 건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왜 좀 복잡하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법에서 300인 이상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강제로 가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두게 되면은 퇴직금을 사실은 다 지급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에게 안 줄 뿐이 연금회사에다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금을.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20년도에 우리 회사가 불입해야 될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그 산정이라는 것은 퇴직급여 예상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금융회사하고 정하는 거죠. 우리 회사 지금 직원이 몇 명이고
퇴직금 예상액이 얼마니까 올해 2020년도에 우리 회사 불이익은 얼마다. 그래서 매달 나누어서 이렇게 불이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확정급여형, 이거 여자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이거 설정합니다. 이걸 설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연금을 불입은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잡히냐면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요. 회사의 자산.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직원이 퇴사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당금 부채로 설정해야 돼. 부채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가 있는데 지금 연금에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는 어떤 연금이 있냐면은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회사가 불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입한 동시에 그 돈은 누구 돈이냐면 근로자의 돈이에요. 근로자가 퇴사해가지고 바로 만약에 뭐 삼성생명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근로자 퇴사해가지고 삼성생명에서 근로자가 받는 거예요. 회사하고는 무관해. 그러니까 회사는 확정기여형을 불입할 때는 회사가 바로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바로 비용 처리해버리고 확정급여형으로 처리했을 때는 회사가 이거를 우리 예금처럼 연금 자산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비교해가지고 여기 좀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FAT 1급에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을 이렇게 연금으로 불입했다는 문제를 잘 안 내니까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조금 높은 급수에 가면 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 쪽으로 시험 문제가 요즘 나오고 있다. 혹시 그런 문제를 뒤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채는 그럼 뭐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요. 직원을 채용해서 1년이 지나게 되면 회사는 빚을 지는 거죠. 퇴직급여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죠. 입사해서 1년이 지나면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를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2년이 됐다. 그러면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의 2달치.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거죠. 근데 근로기준법이 말고 회사마다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 또는 뭐 퇴직급여 또는 급여 지급에 관한 입사 시 이렇게 약정한 게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부채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부채로 인식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우리가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이건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에 대변에 기입하고, 왜냐 부채를 증가시키는 건 대변이잖아요. 대변.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에 기입한다. 그렇죠. 지급을 했으면 이제 부채가 이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자 이겁니다. 결산 때 회사는 우리 회사 직원이 전부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이걸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시하는데 그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부채로 잡아줘요. 그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그리고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합니다. 비용 처리를.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니까 세금은 덜 내겠죠. 이만큼 부채 잡으면서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가령 5천만 원 잡아놨다고 볼까요? 그럼 그 다음에 2월 달에 A라는 직원이 한 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종업원 퇴직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퇴사할 걸 예상해서 작년에 비용 처리했잖아요. 올해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 부채로 잡아놓은 것을 부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회계 처리가.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시키고 이제 지급하는 돈이 대변에 가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이 현금이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대변이 보통예금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 결산 때 이거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이거 결산 때 설정할 때 미리 비용 처리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퇴직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채를 상기시키고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이번에 1,0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동안 막 지급하다 보니까 70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700만 상계시킬 수 있죠. 더 많이 잔액이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300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300은 작년 결산할 때처럼 당기 비용으로 퇴직급여라는 것은 비용입니다. 퇴직급여. 그래서 당기 비용으로 모자라는 것은 처리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 뒤에서 주로 결산 문제로 이거 많이 나와요. 문제를 우리가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거 완벽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네. 일반 미지급금은 우리가 유동부채인데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만약에 신입사원이 온다 그래가지고 책상을 샀어요. 20만 원짜리 책상. 그리고 가구점에다가 제가 1년 있다 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기 미지급금이에요. 1년 이후에 주겠다고 외상한 것들이 장기 미지급금입니다. 실지는 거의 없죠. 장기 미지급금.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동 부채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부채가 다 끝났네요. 네, 부채가. 네, 그래서 문제풀이는 부채하고 자본까지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문제풀이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갚아야 될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 등식이라는 건 뭐냐?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법인의 자본은 우리가 자본의 분류를 이렇게 5개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인의 자본은 뭐냐? 첫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법인의 자본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쭉 좀 열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느 법인이든 간에 자본금은 다 있을 겁니다. 법인이면 무조건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네, 주식을 발행해서. 그런데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처음에 설립할 때 주식 발행해가지고 기초자본금 한 번 있고 그 뒤로는 주식 거래가 전혀 없어요. 뭐 주식을 추가 발행한 것도 없고 뭐 주식을 또 사가지고 어떻게 소각시킨 것도 없고 그러한 자본 거래가 없으면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가 빈번히 있다. 우리 기업하고 그런 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이죠. 그런 주주와의 거래가 주로 있으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자본거래의 내용이다. 자본거래. 다른 말로 주주와의 거래다.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항목들이에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것이 있는 회사는 해외 자산이 있거나 해외 부채가 있거나 해외 부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 부채도 관계가 있겠네. 예, 해외 자산.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을 그 공정가치 유형으로 평가를 하는 그 유형자산을 그 원가 모형이 아니라 이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기업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나타나죠. 뭐냐면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의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 해외 자산 환산 손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나 또 평가 방법이 그런 평가 방법이 없다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없을 수도 있죠. 자, 이익잉여금은 어느 회사나 어느 법인이나 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은 왜 그러냐면 이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손익,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결손이 났다, 당기 순손실이 났다, 그래도 결손금으로 해서 미처분 결손금으로 해가지고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영업을 해서 얻은 손실과 이익, 즉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어느 회사나 다 있겠죠. 영업을 매차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자본의 구성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우리 상당히 앞에서 꽤 자세히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자본금의 분계를 한번 볼게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인식합니다.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하면 돼요. 여기 지금 자, 현금 발행을 했다는 건데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대변에는 자본금으로 표시하는데 이 자본금을 뭘로 표시한다고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그러면
액면가로 발행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밑에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자, 몇 가지 여기서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첫째가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표시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자, 현금 발행을 했을 때 한번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면 한 주만 발행했다고 볼까요? 액면 금액은 5,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2배로 발행했어요. 현금은 10,000원을 받았어요. 한 주를. 그러면 차변에 자산은 10,000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에 개정 과목을 하나 더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5,000원.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대의 경우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이제 요 다음에 자본 조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자,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에 대한 거. 자, 아까 여기 앞 페이지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제가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썼죠. 예, 유상증자. 증자의 반대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감자는 뭐냐면 자본금을 줄이는 건데 자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된 주식을 소각해야 감자가 되는 겁니다. 발행한 주식을 소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주식 대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대금을 주주한테 줘야 되겠죠. 네. 그것을 유상감자라고 해요. 주금을 주주한테 주고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면 유상감자. 주금을 안 주고 소각을 했어요. 무상감자.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상감자 시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자 차익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받는데 어떻게 이익을 받느냐. 자, 유상감자 시 액면 금액이 크다. 무엇보다?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보다. 이 말이에요. 한 주만 감자했다고 볼까요? 자, 5,000원짜리 주식을 주주에게 사가지고 소각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5,000원이 감소합니다. 근데 돈은 얼마 줬냐면 4,000원을 줬어요. 그게 회사는 자산이 4,000원만 감소하죠. 그러면 회사가 4,000원 주면서 자본금은 5,000원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을 기록할 때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기록한다. 감자하면서 이익을 받다. 이것도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원은 감자 차익이다. 이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대는 감자 차손인데 요 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 있는 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몇 가지를 보았고요. 이번에는 자본조정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자본조정은 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성격상 이 자본의 차감 성격이 주로 많아요. 자본의 차감 성격. 아까 자본잉여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성격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자본조정은 자본의 차감 성격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1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했던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의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를 넣어보면은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5,000원 자본금이 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4,000원을 받았어요, 주주에게. 그러면 차변의 자산은 4,000원이 증가합니다. 자본금은 5,000원이 증가하고 자산이 4,000원 증가하죠. 그 차이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된다. 자본 항목이 차변에 오면 뭐예요? 자본 감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 자본 잉여금 항목은 전부 다 대변에 왔었죠. 자본금하고 똑같이 대변에 갔었죠. 차변에 온다. 자본 감소. 자, 감자차손은 감자차익의 반대입니다. 예, 유상감자 시 감자차손 더 비싸게 주식을 사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면 감자차손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이 표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상감자 할 때 액면금액이 작고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더 크다.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 주식을 갖다 소각했으면 차변의 자본금이 5,000원 감소합니다. 소각했으니까. 근데 돈은 6,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현금 자산은 6,000원 감소하죠. 현금 6,000원 자산 감소시키면서 자본금은 5,000원밖에 감소를 못 시켰죠. 그래서 나머지는 감자차손으로 기록합니다. 감자차손은 자본의 감소니까 차변에 오는 거죠. 자본금도 차변에 오면 자본의 감소. 그래서 감자차손 이럴 때 기록이 되고요. 자본 조정 항목이다. 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는 이제 분계 유형은 소개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소개를 했는데, 뒤에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거는 아주 FAT 1급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보게 될 거고요. 혹시 이거 TAT 2급에서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FAT 1급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은 뭐 FAT 1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걸 정말 잘 많이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을 그 유가증권이잖아요. 평가할 때 발생하는 미실현 손실이나 이익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실제로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실현 평가 손익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에 많이 반영을 해요. 이 해외 사업 환산도 바로 미실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외 사업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결산 시 환율로 우리 한화로 환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해 결산 때보다 환율이 자산 같으면 환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죠. 해외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결산 때 영업의 이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높아져 가지고 자본 규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요. 포괄 손익계산서라 하는 것은 이 기타 포괄 손익에 있는 이 수익과 손실을 전부 실제 손익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건 실현된 게 아니다 해서
이거를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해외 지점, 해외 사업소 또는 해외 소재 관계 및 종속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외화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손익, 손실이나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자산이나 부채가 있을 때, 해외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이것도 환산했을 때 손실과 이익은 이쪽으로 오는데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 결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 결제 또는 선도 결제 이런 그 결제 방식, 무역 거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것을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회사 하면은 결산 때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데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모형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런 비품, 기계장치,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재평가하느냐? 그렇지 않고 재평가 모형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계정을 딱 정해놔요. 우리 회사는 토지하고 건물만 재평가 모형으로 하겠다. 주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로 하는 것이지 비품 이런 건 재평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으로 해서 이 공정가치가 제대로 회사의 자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방법을 재평가 모형으로 신고하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평가 잉여금은 보다시피 매도가능 증권은 손익이라고 표시하잖아요. 근데 재평가는 어때요? 그냥 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잉여금이라는 건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것만 자본으로 본다 이거예요. 재평가 잉여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락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손실은 이건 자본이 아니에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으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기업도 상승했을 때는 자본으로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하락했다. 하락했어도 평가합니다. 그럴 때는 재평가 손실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그거는 단기 손익으로 가요. 그러니까 재평가 손실도 자본으로 오는 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매도가능 증권은 어떻습니까? 손익, 손실이 났든 이익이 났든 전부 다 자본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에 쓰겠죠. 자본의 감소.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쓰겠죠. 자본의 증가. 그런 차이는 있다. 요것과 관련한 문제가 뒤에 있을 텐데 주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몇 개 밑에 남았는데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익준비금 상법에서 정한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강제로 적립하는 적립금입니다.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법령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거는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알아서 적립하는 겁니다. 기업이 알아서 어떤 기업의 특수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금을 적립해나가는 게 임의적립금. 이게 다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바로 영업성과가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영업성과가. 그래서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 마감할 때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됐잖아요. 그래서
전기 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단기에 이익이 난 거, 이것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 더해져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고, 만약에 결손이 났다면 결손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 항목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거죠. 현금으로 주면 현금 배당이요, 주식으로 배당하면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니까, 주식으로 배당한다면 자본금으로 가는 거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 주식 배당은. 근데 현금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유출이 되죠. 예.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죠. 기업이.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 배당. 예, 주식 배당이라는 건 우리 무상증자나 마찬가지인데, 예, 주주에게 주식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걸 주식 배당이라고 한다면,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죠. 왜?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갔어요? 자본금으로 갔죠. 그러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현금 배당을 했다. 그럼 자본 총액에 변화가 생기죠.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는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돼 있잖아요. 배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이제 뭐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갖다 못 쓰잖아요. 배당하는 식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때 회계 처리가 바로 그거예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만약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게 좋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아직 결산이 되기 전이고, 결산 끝나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게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이사에게 배당을 주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예, 이번에 7천만 원을 달라가더라. 그건 7천만 원. 대변은 회사에서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주면 되죠. 예, 보통예금 7천. 이렇게 하면은 주주, 예, 우리 사장님이 주주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배당을 결정하려면은 서류를 갖춰야 되겠죠. 예, 배당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 이사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다 하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자본까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예, 자본까지. 그 밑에 무슨 표가 있나요? 네, 액면. 네. 주식 발행에 대한 이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페이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부채와 자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